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카톡을 보니까 김영기 선생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막 깨어나셨다고 그래서 먼저 빨리 쾌차하시는 응원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화 교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07년에 제가 경상대학교 근무할 적에 이 지리산권 문화라는 사업을 따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초기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나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선비문화 백고좌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흥행을 하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백고좌는 100명의 신라시대 불교가 성행할 적에 100명의 고승대덕이 법회를 한 그런 유명한 100명의 고승대덕을 모셔서 설법을 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백고좌라고 하는 말이 삼국유산가에 실려 있는데요. 그것을 본따 가지고 선비문화 백고좌라는 강좌를 만들었었는데 역시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아카데미 남명의 김영기 원장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서 이 문화가 이 강의 프로그램이 100번, 1000번 계속 이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석학 100분을 모시고 계속해서 강의를 할 수만 있다면은 진주 문화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선생님께 정말 무한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이렇게 시민광자로 대학과 지자체와 또 방송 매체와 이런 여러 시민과 협력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서 진주 시민이 누구나 와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강좌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89년 3월 1일 날 발령을 받고 그 다음 날 총장 이정환 총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사를 와라. 당시에 이제 경상대 교수들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살면서 가끔씩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불만이 있어서 내려와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셨고 두 번째는 무조건 남명을 연구하라.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남명 선생 문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35년 정도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뭐 남명 공부를 30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남명학을 다 안다고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렵고 또 자꾸 생각하면은 깨달아지는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강의는 그냥 연강으로 한 90분 남짓 전후로 하고요. 한 10여 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문제 제기를 제가 앞에 해놨는데요. 우리가 흔히 남명학 하면은 경의학, 뭐 경의사상, 그 다음에 실천유학, 이 두 가지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학술 행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갓을 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넷명 그래가지고 왜 이분들은 입만 열면 넷명을 입에 올리는 것일까 참 의아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 피 속에 남명이라는 DNA가 자기도 모르게 심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뭐 삼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남명은 이랬대더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세뇌되는 건데 남명은 이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을 어디선가는 여러 번 듣고 그것이 자기 몸속에 피 속에 흐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명학, 경의학, 실천유학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남명학뿐만이 아니고 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실학자 아닙니까? 농민심서 쓴 사람 아닙니까? 뭐 금흠심서, 뭐 경세유표 이러다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제가 동문학한 어떤 원로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 독일의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30분 동안 일어나서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공부하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 시대는 어땠고 줄줄 나온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교육이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못돼 있죠. 그래서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자꾸 이런 말만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단순하고 이게 과연 남명학이라고 말을 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두 번째 이 경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요즘에 이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젊은이들은 공경경, 오를의 뭐 이렇게밖에 모를 거 아닙니까? 공경과 옳다는 거, 의리, 정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게 남명학의 특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하나 제기해 봤고 실천 유학이라고 할 때 이 실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진주에 와 보니까 진주 K 기업가 정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 실천을 막바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경영하고 막바로 연결시키는 뭐 이런 것까지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실천의 의미를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의라는 말은 남명이 만년에 학문의 요체, 이 채자가 이게 유교에서는 잘 안 쓰는 문자고 불교에서 쓰는 문자입니다. 진체라고 하는 이게 진실, 도리, 뭐 핵심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요체란 말은 요지라는 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남명학의 요지는 경의다. 요지가 경의라고 하면 남명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말하면 키워드, 딱 키워드가 경의인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뭐냐 도대체 본질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대부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죠. 두 번째는 이분이 25세 때 성리대전을 보다가 안회의 길을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고서 안회의 학문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남명이라는 분은 안회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회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공자의 수제자인데 그 사람의 학문의 특징은 뭔지 이 안회의 학문과 남명의 학문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진주 출신의 강희안이라는 인물 아시죠? 혹시 희안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희안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강희안도 있고 성희안도 있고 이희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희안. 요즘에 희안이라고 이름을 줘놓으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희한한 놈이라고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근데 희안이 바로 이 안자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희자는 희망할 희자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건 아버지건 아이를 너는 안회 같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너는 우리 집에서 안회 같은 학자로 거의 공자의 경지까지 올라간 안회 같은 학자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희안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뭐 강희안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아실 거예요, 아마. 어느 산속 바위 위에서 이래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옛날 선비들도 피서를 했다. 학쪽이나 하기 딱 좋은 곳이다. 뭐 이런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헛소리거든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고사가 산속에서 물 보고 있는 것은 피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학쪽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산과 물을 보면서 논어의 요산요소라는 말이 있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자기 본성 속에 있는 인과 지를 생각하는 것. 인지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그거를 뭐 피서하고 관련시키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희안이라는 이름이 이제 있듯이 이 사람처럼 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특히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 전기 1400년대, 500년대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학문의 요체라고 한 경의를 내세운 것이 이제 내세우셨는데 남명학은 경의학이다라고만 하고 그 실체를 구명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라는 글자를 제가 불어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왔는데 학문은 배우고 묻는다는 뜻이죠. 배우고 묻는다. 본래 중용의 공자가 말씀하신 건데 널리 배우고 자세히 캐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논변을 할 줄 알아야 알미 완성되는 거다. 이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논에 처음에 나오듯이 배울 학자는 새끼새가 어미새가 하는 거 본받고 따라하듯이 본받고 따라하는 걸 학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남명학 할 때 학은 완성된 사상체계를 의미하지만 학문이라고 할 때는 본받고 따라하면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why 뭐 하면서. 그래서 학문은 선각자를 따라 배우면서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제 학문의 기본입니다. 학문은 이건 뭐 주자도 얘기하고 성호 이익 선생도 얘기한 건데 크게 의문을 가지면은 크게 진보하고 작게 의문을 가지면은 작게 진보한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으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수긍만 하면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의지학, 이구지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깨달음이 없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저기 구의지학이나 이구지학이. 그래서 실득이나 자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득자는 얻는다는 게 깨달아서 터득해서 내 걸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명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끝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남명이 왜 그랬을까를 자꾸 생각을 해야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남명이 중시한 이 경의라는 것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읽어내야 할 것인가 여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선제동자는 다 아시죠? 절에 가면 이렇게 소 찾는 그림 시무도 있는 거. 그 선제동자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듯이 우리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경의에 대해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제가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이 나뭇가지 위에 핀 꽃만 보고서 이것만 보고서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뿌리는 공자고 이 줄기 기둥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회, 증산, 뭐 맹자, 그다음에 이 가지들은 송나라 때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문의 바탕에서 남명 선생이 마지막에 꽃 피운 꽃이 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좀 되지도 않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남명과 남명학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인데, 그동안 이제 한 남명학 연구가 한 40여 년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전공 분야의 지식으로 남명 사상을 제멋대로 재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시 유학이라고 하고, 일본에 가서 양명학을 공부해 온 사람은 양명학이라고 하고, 노장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노장 문자가 있으니까 노장 사상하고 결부됐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장제의 기철학을 이어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재단을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조선에서 성리학이 정착하는 16세기 학풍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멋대로 상상을 하면은 실제의 사정에서 벗어난 허황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성리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남명학의 본질과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분야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제멋대로 논의를 했다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고요. 이 교육학 분야에서 남명학 연구에 많이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학문이라 안 하고 위학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학문을 하다 이렇게. 이 학문을 하는 것과 교육을 구분을 하지 않고, 뭐 논어에 나오는 학부렴, 교불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연관시켜서 막 뒤섞어서 논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에서 쓴 논문을 보면 거의 학문입니다, 사실. 한 3분의 2 이상 학문에 관한 거예요. 교육에 관한 게 아니고. 철학 분야는 또 이렇게 제멋대로 얘기를 했다. 초기 연구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이제 원로분들의, 노인분들의 여론인데, 남명 선생을 자꾸 성인으로 추앙을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남명이라는 분의 사상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성인이다, 우리 선생이 최고다,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면서 교조적 이념을 만들어가요. 아주 굉장히 심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신격화하면은 우리는 인간 남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명이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마음과 몸을 수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했는데, 뭐 경위검이라는 칼도 차고 다니셨고 방울도 차고 다니셨는데 63세 때 비로소 정인홍하고 김우홍에게 물려주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63세쯤 되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도구가 없이도 자기 마음을 붙잡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년에 이 여자 문제가 가장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관문이니까 욕망 중에서 자네들 그걸 아주 신경을 단단히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자기 도덕성을 제고하지 못한 겁니다. 사회적인 이 비리나 문제점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도덕성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허점이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여자 문제 때문에 날아가는 경우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돈하고. 이제 옛날에는 음식하고 남녀 문제입니다, 이게. 욕망 중에서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게. 이 얘기에 나와요. 음식 남녀라고. 하나는 식욕이고 하나는 색욕입니다. 죽을 때까지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 들면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인간적인 남명의 모습을 찾아서 그분이 정말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주자도 성인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남명 선생이 문묘종사에 배양되지 못한 것처럼 굉장히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더 보편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남명 선생이 고유한
특성을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최고다, 최고다 이러면은 제가 진주 와서 31년 반 살면서 느꼈던 게 어떤 한 분야에 한 사람만 자꾸 하다 보면 2등, 3등, 4등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각각의 다 개성과 가치가 있거든요. 역할도 있고. 근데 여기 아주 심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간. 그래서 그런 문화는 만들어가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써놨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 다음, 그 실천유학, 경의학이라고 이제 자꾸 중언부언하고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는 문제인데 실천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지식인 하면은 이게 사회적 실천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학 8.5개 있는데 처음에는 경물치지, 지식을 탐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수신이 나오는데 이것이 자기 실천입니다. 알을 내 몸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정심 수신인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조선시대 학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이거 뭐 공부하는 사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자가 40세에 이 사설을 다시 해석을 해놓고서 70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이 성의장 해석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논문 써놓고 30년 동안 뜯어 고쳤어요. 어떻게 할까를. 성의장이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이 성의는 이게 뭐 한문을 공부한 사람도 이게 엉터리로 대부분 해석하는데 이 의자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막 싹 터나오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나오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성자가 정성이나 성실이 아니고 선으로 꽉 채우다는 뜻이에요. 마음 속에서 싹 터나오는 생각이 있을 적에 그것을 악으로 빠지지 않고 선으로 가게 선으로 꽉 채워나가는 노력을 성의라고 합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기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걸 뭐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뭐 정심을 마음을 바르다가 맞느냐 바르게 하다가 맞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 뜻도 모르면서 한문 한 사람도 뜻도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이게 이런 요거는 악념을 제거하는 거고 요거는 부화한 생각, 망념을 제거하는 건데 뭐 분노나 두려움 이런 거고 요거는 마음이 밖으로 발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 친애하는 마음, 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건데 요런 것이 바로 요 실천이에요. 반궁 실천. 남명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 몸에 돌이켜서 실제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몸에다 알을 내 몸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치고 평천화하는 것이 사회적 실천, 요즘에 말하는 실천이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연원이 있는데 연원은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경의학만 얘기를 하는데 주역이라는 책에 본꾀에 문어는 공자가 지은 글입니다. 공자가 지은 말씀에 경의직례가 나와요. 또 주자가 자기 집에 있는 방하고 당하고를 이름 붙인 기록에 또 역시 똑같이 이 경의직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국송 때 정자가 지은 역전 주역을 해석한 것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경의직례 의방해를 저도 사실 20여 년 동안 엉터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경으로서 안을 곱게 하고 의로서 바깥을 방장하게 한다. 이렇게 경의로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정전설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정전에 이렇게 나와요. 경으로서가 아니고 공경한 마음을 항상 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운 생각을 늘 지켜서 그렇게 해서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데 지금도 역시 다 그냥 경으로서 의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저도 참 지나고 나니까 아주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운데 하여튼 이게 잘못 해석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을 주로 해서 내면을 정직하게 하고 늘 의를 지키면서 외면을 방지하게 한다. 이 남명 선생은 이 정전을 주역에 밝으셨기 때문에 이걸 틀림없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문제점, 이 남명이라는 호입니다. 제가 남명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것이 장자에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명이라는 문자가 장자에 나오는 건 맞아요. 장자에 보여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데 이제 남명은 이제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노장이나 불교 문자도 내 마음을 수양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박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퇴계나 그 뒤에 우암 송시열이나 이렇게 정통 주자학자들이 숭정학, 발을 정자 배울학자 정학만을 숭상하고 나머지를 전부 이렇게 이단시하는 풍조가 생겨나요. 회계 때부터. 숭정학이라고 그래요. 정학을 숭상한다. 그러면서 정학만 숭상하면 되는데 이 교조적 이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이단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사문난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폭넓게 수용한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남명이라는 용어가 장자에서 나왔다고 해서 남명이 장자에 나오는 걸 따다가 자기 호를 삼았다?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어요. 남명이 장자를 보면서 남명이라는 호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자에 있는 내용을 따다가 붙인 거라는 내용, 그 근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 다음, 뭐 요거는 이제 그 하나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남명이 안회처럼 살기로 이제 25세 때 성례대전을 읽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안회가 공자 제자니까 이걸 원시유학이다. 처음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6세기에 활동한 학자가 2000년 전에 안회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원시유학이 아니고 안회의 정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복귀하겠다는, 회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시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명이 심성수양을 중시한 걸 가지고 양명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것도 거의 오해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이유가 학기우편이라는 책이 남명이 독석인데 그거 1900,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 분류를 해봤는데 그 성리대전을 읽다가 전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양묘학이나 불교 문자는 하나도 없어요. 노장 문자도 없고. 근데 주로 북송 때 정자 문자가 많고 주자 문자가 많고 정자 제자들 문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양묘학을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회계 선생 이분들이 배척을 해가지고 양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양묘학을 하면 죽어요, 그냥 배척을 받아서.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양명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명이 어떻게 72세까지 살아 계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명의 호에 대해서 생애 구분은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명의 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직접 지은 거예요. 자호라고 왕조실록에 나와요. 요거는 이제 산해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후인들이 산해 선생이라고 불렀고 지리산에 은거하셨기 때문에 방장노자나 방장산인 뭐 이렇게 이제 후인들이 부른 거예요. 자신이 직접 지은 호인데 호는 남이 지어주는 호가 있고 자신이 직접 짓는 호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서예하는 분들이나 뭐 예술하는 분들이 호를 정말 20살도 되기 전부터 호를 가지고 있는데 좀 과하고 호도 굉장히 예쁘게 막 짓는데 이 자호는 대체로 지명을 따거나 자기 사상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자기 정신을. 그런데
이건 지명이 아니니까 자기의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장자의 문자가 보이는 것만으로 이런 분들이 특히 초기에 아주 거대한 정신 세계로 자꾸 얘기를 했어요. 붕세의 정신을 갖고 있다.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어디도 근거가 없어. 또 장자 소요유라는 글에 보면은 북명은 북극이에요. 북쪽 바다에서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세로 변해가지고 몇 천리를 날아서 남쪽 바다로 옮겨간다는 서사입니다. 이건 거대한 상상의 세계예요. 정신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건 의심을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장자에 나오는 문자기 때문에 노장하고 연관돼 있다? 이건 너무 편리한 해석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제가 이제 이걸 면호 선생 글을 보다 보니까 선생이 일찍이 자신의 호를 남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개 자신의 재능과 덕행을 숨기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분이 상당히 많이 그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남명 선생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가지고 시원하게 풀리질 않아요. 저도 이 호를 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5세 때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고 멀리 남쪽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은거하려고 하는 16세기 조선의 사인이 자신의 정신지향을 장자의 붕세에 비유했다면은 이건 아마 한양에서 저 미친놈이라고 욕을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전부 조롱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이 어떻게 장자를 지향하는 정신을 거기다 드러낼 수가 있을까? 안 맞지 않아요? 성현의 학문은 공자의 학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맞지를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근거가 이 성운이라는 사람이 서울 장이동, 효자동입니다, 지금. 그 효자동 이발소 아시죠? 그 효자동 거기인데, 거기 옆집에 살았어요. 성운이 4살 많은데, 성운이 20살 때, 남명이 16살 때, 남명이 아마 남명 아버지가 벼슬하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살면서 처마를 맞대고 살면서 절친이 돼가지고 밤에 같이 잘 정도로 그 성운 선생이 이제 늦게 돌아가셨는데 그 제문하고 만장이 있는데 제문에 보면은 아주 구굴절절히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같이 밥 먹고 아침부터 토론해가지고 저녁까지 얘기를 하고 같은 침상에서 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분이 남명이 이제 서울 살림을 청산하고 내려갈 때인데 이 아마도 32세 때인가 그 집을 다 이제 팔고서 자기 자영한테 팔고 내려올 때쯤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26세 3월 달 1526년 3월 달에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여기 삼가에 와서 3년상을 치르고 서울에 안 갔어요. 지리산 유람하고 자굴산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김해로 처가 있는 쪽 김해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1531년 2년 이때쯤 서울에 가서 청산을 하고 그 내려오는데 아마 그때쯤 지어준 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명홍. 이 명홍을 찾아봤더니 옛날 중국에서부터 많이 쓰던 문자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 명자는 까마득히 왜 비행기가 나중에는 이제 점으로 보이다 안 보일 때 있죠. 그게 명자의 뜻이에요. 까마득히 높은 하늘로 날아가는 기러기. 점으로 보이는 기러기죠. 그러니까 먼 곳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란 이것을 대체로 이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쓸 적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멀리 떠나는 고상한 뜻을 품은 지식인에 비유하는 말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남명이라는 호는 남쪽 바다로 옮겨가는 붕세라는 뜻으로 자기가 호를 지은 것이 아니고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남쪽 어두운 바닷가로 옮겨 은거하는 사람. 이 명자가 어둡다는 뜻은 문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화가 없는 곳. 그래서 남쪽 문화가 없는 바닷가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기 자호를 지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하고 연관성을 갖게 돼요. 면후가 한 말하고. 그렇지 않고 장자에 나왔다고 하면은 도대체가 이게 연관성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산해정에 와서 이렇게 뭐 슬로건도 내걸고 그랬는데 거기에 계명실이라는 집 이름도 붙이고 산해정이라는 거기 산해정에 좌우명도 써붙였는데 그 좌우명에 나오는 내용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장자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제가 비로소 5년 전쯤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이제 하나 숙제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죠?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 남명을 바로 보기 위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남명이라는 한 분, 한 학자를, 그 다음에 남명학이라는 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라는 시간을 이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당시 조선사회라는 공간을 봐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도외시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기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불러다가 연구를 시키니까 문집만 복사해서 뜩 주잖아요. 이게 전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자해 보인다, 뭐 양명하게 가깝다. 거의 그렇게 나와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근데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16세기 조선 사회에 어떤 풍토가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은 우를 범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16세기, 남명이 살던 16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화입니다. 사화를 빼놓고서는 그 시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화 때문에 결국 남명도 한양에서 김해로 이사를 하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화가 가져온 이 아이러니인데, 이 사화가 크게 일어나니까 학자들이 서울에 안 가요. 벼슬에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자기 삶의 존재 방식을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향약도 만들고, 뭐 유향소도 만들고, 뭐 사창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면서 지방에서 이제 경제적 기반이 있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제 지방에 근거를 둔 중소지주 출신들입니다. 지방에 근거를 둔 중소지주 출신들이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학문을 하다 보니까 학문은 학자로 이름난 학자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남명, 퇴계, 뭐 이항 하는 우리 강정화 교수가 연구한 명종대 유일들입니다. 그 사람. 명종대 지방에. 이 굉장히 재미난 의미가 있는데, 이 지방화 시대를 열었어요. 사화가. 사화가 그 여러분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1권, 2권에는 전부 뭐 이장권이부터 쫙 깔려 나와요. 임꺽정 얘기도 나오고. 시대 배경이. 홍명의 임꺽정 말입니다. 그 사화가 가져온 이제 그 시대 분위기를 쫙 깔아놨는데, 사화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젊은 학자들을 죽였지만, 지방의 학문을 발전시켰고, 지방화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문화와 학문이 서울과 지방이 보편화돼 버렸어요. 대단한 성과죠, 이건. 진주가 솔직히 말해서 남명 선생 때문에 진주가 큰 문화 어떤 학문 집단이 돼가지고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체로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성리학이 정착하는 시기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두 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학봉 김성일, 우암 송시열, 성호이익 이런 분들이 조선의 도학자를 얘기할 적에 이제 앞에 물론 한원당 김경필이나 뭐 일두 정여창이나 정암 조광조가 있습니다만은 남명 퇴계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도학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성일도 그렇게 얘기했고 송시열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익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앞에 분들보다 이 두 분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나라 도학이 크게 일어났다. 창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러분 성리학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기사칠 뭐 이런 게 떠오르죠. 근데 사실 이 조선 유학사가 현대 학자들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학자들이 현대 한국 철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게 퇴계 율곡의 그 사단 칠정 논쟁만 기대성부터 그것만 가지고 유학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남명 선생님처럼 실천을 한다든지 현실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한다든지 개선책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말하자면 논문 쓴 것만 가지고 성리설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유학사가. 근데 제가 그 이정전서라는 이제 정자의 걸 거의 다 번역을 해가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그러면 성리를 성정이기 또는 성명이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성리학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고요. 리학이라고 그래요. 리학. 리학, 기학 이렇게. 왜 그럴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이정전서 번역하다가 크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리학이라고 하는 리자가 이게 옥의 결이거든요. 결. 일정하게 나 있는 선, 결. 이게 규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합리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 정자라는 두 분이 이제 1032년, 1033년생인데 형제인데 한 살 차이예요. 근데 형님은 아주 온화하고 품이 크고 따뜻하고 포용적인데 동생 정희천 선생은 아주 원칙적이고 예리하고 논리적이고 따져들어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형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님은 크게 글을 남기지 못했는데 이 두 분이 그 리학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형님이 어디 수령을 나갔는데 예, 그때 미신이나 뭐 샤머니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산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그 무슨 이무기가 안 나온다 이런 전설이 있었나. 매년 희생을 갖다 바쳐요. 정명도가 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그만둬. 절대 못하게 했어요. 아무런 이변도 생기질 않아요. 또 무슨 부처가 방광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또 뭘 갖다가 희생을 하면서 요즘처럼 무슨 이상한 그 설을 퍼뜨려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혹세 무민하는 설을 퍼뜨려. 정명도가 부처의 목을 따와라.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요즘에 천공 목을 따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못합니다. 부처 목을 따오라고 그러니 가서 부처 불상의 목을 쳐왔어요.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학이 이제 인간의 본성을 공자가 말씀하시면서 쭉 발전을 내려오다가 송나라 때 와서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의 합리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그런데 그 이론을 만들면서 마음 수양이 급하니까 이제 그때 불교의 선불교가 유행했거든요. 특히 간화선, 이 조계종 하는 그 간화선, 의현이의 임재종파의 그 간화선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비해 가지고 볼 적에 더 합리적인 우리가 현실의 합리적인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성리학입니다. 송대리학이에요. 송대리학.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심으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뭐 이성계로부터 그 이방원이 세조로 내려오면서 정난을 평정해가지고 공신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공신들이 막 수백 명씩 생겨났어요. 성종 때 내려오면은 중종 때 오면은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훈구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걸 지방에 있던 신진 젊은이들이 중앙정부에 가보니까 하는 꼴이 이게 말이 아니죠.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서 안 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때 이분들이
이 정자나 주자의 정신을 가지고 싸운 것이 바로 사화입니다. 실제로 정의천이나 주자는 조정에 나가서 별로 벼슬을 안 했어요. 임금님의 사부가 됐지만은 바른 말 몇 번 하다가 뭐 주자도 100일도 못 채워서 내려왔고 정자도 그랬어요. 할 말 다 하고 원칙을 제시하고 세 번쯤 말씀드리다가 안 되면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와요. 황제한테. 근데 그 정신을 받아들이니까 뭐 못할 게 있겠어요. 황제도 아닌 왕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가 민주화를 빨리 만든 거지. 요즘에 그냥 그 민주화를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빨리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정신이 우리 이미 지식인 사회에 꽉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이 성리학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런 합리주의적 생각들이 이 땅에 이제 우리 조선에 크게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던 때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화는 이제 정리를 한 거고 특히 이때 이 송인수라는 사람이 우암 송시열의 종증조부예요. 종증조부. 증조부 형제. 증조부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형제. 굉장히 친했죠. 이분이 나이가 2살인가 많아요. 그런데 남명 어머니 그 지명, 묘갈명인가를 써준 분이에요. 그 정도로 둘이 친했는데 이분도 화를 당했죠.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이 이제 노론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남명 신도비를 써준 이유가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내력을 통해서 남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 묘소는 청주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경주뿐이고 영남의 삼선생의 이제 하나인데 이분도 역시 화를 당했어요. 특히 이때 남명하고 친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를 당하거든요. 남명의 그 윗때부터 이렇게 친인척 관계를 전부 따져보면은 중앙 조정의 권력, 훈구 세력이 하나도 없고 전부 지방에 있던 사족 출신들이에요. 전부 연관 관계를 보면. 근데 이때 이제 그 남명 제자 정인홍이 이 퇴계를 싫어한 이유가 이때 퇴계가 불사사화 때 홍문관에 있었어요. 홍문관이라는 데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중앙정부의 3개의 요직, 청요직이 있는데 하나는 언론을 담당하는 사관원입니다. 말하는 요즘 신문 언론. 두 번째는 검찰과 같은 사헌부예요. 이 두 기관에서 이제 막 상소를 하고 상대방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기관이 싸우면은 그 중재하는 데가 홍문관이라는 논사라고 그래요. 논할 논자, 생각사자. 뭐 그런 데인데 하여튼 거기에 있으면서 윤원영이가 집권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인홍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이현적도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상당히 높은 벼슬이었는데. 그래서 정인홍이가 굉장히 두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16세기 이 사화기를 살면서 이 시대에 이제 남명이 보여준 어떤 정신지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하고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명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이분이 청소년기에 이제 고문가를 꿈꿨다고 그러는데 뭐 다 글에 나오는 겁니다. 춘추좌시전이라는 책하고 유종원이 당나라 때 유종원이의 글을 좋아했는데 뭐 기고를 이제 높을 고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기하고 예스러운 고문을 짓고 싶어서 큰 문장가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 그 춘추좌시전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3가지 할 일이 하나는 입덕, 덕을 수립하는 거. 두 번째는 입언, 훌륭한 말을 남겨서 윤동주 선생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기를 뭐 이런 명구를 남겨서 이제 말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 하나는 입공,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충무공처럼. 근데 입덕이 첫 번째입니다. 입덕, 성인처럼. 근데 그런 이제 유명한
문장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 이거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이 고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고 진나라 진짜인데 진시황 진나라 진짜인데 진시황 이전의 고문이 있고 전한 후한 때의 고문이 있고 당송 고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송 고문도 이게 당나라 때 고문하고 송나라 때 고문하고 이게 이제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걸 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남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비단을 짜려다가 천을 만들지 못했고 퇴계는 명주를 짜려다가 천을 완성했다. 말하자면 퇴계의 글은 명주 같고 자기 글은 비단 같다는 뜻인데 비단 같다는 것은 이 고문을 얘기하고 명주 같다는 것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계는 주자 책을 보고 나서 43세 때 주자로 올인을 합니다. 주자 쪽으로 확 기울어져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송나라, 원나라 때 여러 설을 막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퇴계 이후로부터는 주자 쪽으로 확 기울어요. 딴 사람은 잘 안 보고. 그래서 시문하고 고문하고 이게 반대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유몽인이의 이 글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요 당나라 때 한유 유종원까지는 선진 고문에 넣어주 선진 양한 고문에 넣어주고 송나라 때 이 6명은 당송 8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송나라 때 6명은 선진 고문 양한 고문에 끼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유몽인이라는 대가문의 책에 이런 게 나오고 조선 후기의 성대중의 여기에도 보면은 송나라 때 6명은 고문이 아니고 시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배울 적에 방송 고문하면 하나로 통틀어서 배웠거든요. 같은 줄 알고. 근데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구분해 봤더라는 당나라 고문하고 송나라 고문하고 구분해 본 거죠. 실제로 글이 달라요. 한유나 유정원이 글은 굉장히 좀 뻑뻑하고 고스러운 맛이 나는데 송나라 때 글은 쉽습니다. 구양수 글은 엄청 쉬워요. 줄줄줄 내려가요, 글이. 그래서 이게 남명이 추구한 고문이라는 것은 선진 양한의 고문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김효사화 때 난을 일으킨 사람인데 남명의 글을 불세출의 고문이다 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고문가로 이름이 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9세 때 김효사화를 목격했는데 이게 남명 그 연보를 초기에 문경호라는 정인홍 제자가 만들고 그 다음에 무민당 박연이라는 사람이 다시 만들었는데 그 문경호라는 사람이 만든 게 초고본이 남아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인데 거기 보면은 그 연보의 기사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놨어요. 김효사화를 목격한 것을 굉장히 이제 어떤 사회적인 눈이 터진 걸로, 띄어진 걸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어쨌든 19살 남명은 김효사화가 1519년 11월 달에 일어났는데, 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글에다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이제 처음에 데모하는 걸 목격하고서 군사적 독재 정권 때입니다. 보고서 생각이 바뀐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뭐 조광조 선생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그 공신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모든 공신들의 노콘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죠. 워낙 많으니까 이게 그 보훈처에서 돈 줄 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약 1519년부터는 약 1566년까지니까 40여 년 동안 거의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사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어떤 게 의미가 있는 삶이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5세 때 비로소 아내처럼 살기로 이제 성리대전을 보다가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밝혀진 건데
많은 분들이 남명선생 편년이라는 책이 1897년에 나중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 사람을 자꾸 숙부라고 그래서 김여사와의 화를 당했거든요. 제가 족보를 다 조사해 보니까 숙부가 아니고 먼 일가 친척이에요. 그냥. 촌수를 따질 수 없이 멀어요. 아무 관계도 아닌데 아직도 그냥 어떤 책에는 숙부라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적어온 거고. 그래서 문장에 대한 이제 반성을 했는데 대체로 20세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26세 이전 25세 때까지 뭐 이상필 교수가 쫙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과거 시험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주로 이때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김해 내려와서 2번 향시 본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26세 때 3년상을 치르고 나서 28, 29, 30 이때는 시험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뭐 학문을 바꾸게 된 것을 뭐 김해 가서 31세 이후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아버지 상을 끝나고 왜 서울에 안 갔을까? 그 다음에 이 정인홍이가 짓고 김우홍이가 지은 그 행장이 있는데 남명선생 행장이 두 가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성리대전을 읽다가 이 대목을 접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해에서는 산사에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산해정에 있었지.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온 적도 없어요, 김해에서는. 자굴산에서 공부한 왔다 갔다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니까 그건 안 맞는 설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벼슬살이에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 문경호 같은 사람들이 만든 연보에 보면은 29세 때 얘기가 나오는데 29세 때가 1529년인데 요때 이제 이 남곤 심정 이 사람들하고 기말로하고 정권 교체가 되는 요 시기인데 기말로라는 사람이 아주 천재인데 문과에 뭐 장원급제할 정도로 천재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말하면 정권을 막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것을 보고서 더욱더 세상에 나갈 뜻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부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25세 때부터 그 30세 그 전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나갈 것인가 나가지 않고 은거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이윤이라는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 볼 것인가 아니면 나가봤자 소용없으니까 공자 제자 아내처럼 학문을 통해서 도를 지키면서 이 도를 전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이제 고민을 수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첫 자는 은자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첫 자는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은둔, 은거를 막 섞어 쓰는데 은은 사실은 현실을 피하는 거예요. 현실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건 도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고민을 한 이후로 이 사람처럼 살자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명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본질은 아내처럼 살자, 아내처럼 해보자 라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경의학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안동에 가면은 그 국학진흥원장을 하신 김병일 선생이 퇴계처럼이라는 책을 써내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남명처럼이라는 말은 아직 돌지 않는데 어떤 분이 뭐 남명처럼이라고 그 언행이나 일상생활에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내는 것도 재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제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게 이제 그 25세 이후에 나타나는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성현의 학문이 뭐냐? 공자고 이제 공자 이후에 뭐 안회나 주자나 정자나 이런 분들이겠죠.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가 이 사람은 후한 광무제하고 동문수학한 친구인데 네, 후한 광무제가 왕망이의 신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 이제 한나라를 열었는데 이 사람을 불렀는데 끝까지 안 나갔어요. 벼슬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후대에 그 어,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면은 안 나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기 악양의 그 최참반 때 들어가는 상거리에서 쌍계사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부춘이라는 거기에 이제 한유한이라는 사람이 은거했는데 이 엄광이라는 사람이 은거했던 데가 절강성 동강 부춘이라는 데입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부춘 산이 있어요. 부춘이 거기서 따온 건데 우리나라 하동 땅에도 부춘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남명에게. 당신은 엄광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낫냐? 이라고 물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엄광한테 비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는 엄광과 다르다. 나는 세상사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다. 공자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남명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맹자에 보면은 맹자가 제자가 물으니까 선생님은 뭐 성인이시네요. 뭐 이렇게 이제 제자가 막 비아냥거리면서 따져드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공자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자의 학문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 말이 이제 후세에도 계속 전해 내려옵니다. 이 말은 공자처럼 현실을 등지지 않고 현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현실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어떤 정체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도 정치를 향하려고 하는 것은 남명하고 똑같지만은 이 사람은 현실을 등지고서 완전히 그냥 숨어버린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하고 다르게 공자처럼 현실을 눈 감지 않고 그냥 들여다보면서 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게 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완물상지 들어보셨나요? 직역을 하면은 사물을 음미하다가 자기의 본래 지향했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특히 시 짓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짓다 보면은 학문에 대한 구도 의식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시 짓는 걸 대단히 경계를 해요. 근데 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의천이 그랬습니다. 정의천이 조정에서 이제 임금의 스승이 돼서 황제의 스승이 돼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차 한 잔 마시자 그러니까 거절해요. 차 마시고 농담 따먹게 하다 보면 내 본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그림 구경을 하자 그러니까 그림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나는 두려워서 안 가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처음에 대학 교수 내려와 가지고 무슨 방학 때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다 보면은 하루 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았지 하고 막 후회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경계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정희천이라는 분은 꽃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남명 선생이 그걸 너무도 빼닮았어요. 김해 산해정에 있을 적에 소나무 옆에 대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시에 있는데 태풍이 왔어요. 어느 날 대나무가 땅바닥에 누웠어요. 그때부터 대나무를 안 좋아해요. 소나무만 좋아해요. 부러질지언정 나는 땅에 눕지는 않는 사람. 오로지 소나무예요. 오로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수우당 최연경도 그대로 이제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 예외라는 게 있죠. 이 남명이 연꽃만은 좋아했어요. 그 남명시에 보면 청향당 파령이라고 단성의 청향당 이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청향당이라는 그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8가지를 읊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은 연꽃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남명은 무엇을 떠올렸느냐. 이 논어에 많이 나오는데 맹자에도 나오는 맹자에 많이 나오죠. 이 노나라 때 공자보다 앞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임금이 시원찮아도 세상이 어지러워도 벼슬길에 나가서 자기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더러운 임금이라도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명 선생이 그 연꽃을 바라보면서 진흙벌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지절을 잃지 않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떠올렸어요. 백이 숙제 같으면 버리고 떠났을 텐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자기 지절을 잃지 않는구나.
그래서 연꽃을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맹자가 성인으로 칭송한 분입니다. 유아인. 그러니까 참, 이제 남명 선생이라는 분이, 이 정의천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안회 학문을 했다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데 용사행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쓰이면 나가서 도를 행하고 쓰이지 않고 버려지면은 도를 지키고 간직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도를 보존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건데, 공자가 자기 제자 안회 보고서 나하고 너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논어에. 그러니까 그것을 남명 선생은 그대로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산해정에서 이렇게 좌우명을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역시 이런 것이 핵심적인, 사악한 마음을 막고 진실한 마음을 보존하자. 뭐 이렇게 하고 31세 때 서울에 영의정까지 지낸 분이죠. 심경부주라는 책을 보내줬는데, 이게 이제 유교의 심경입니다. 불교의 심경이 아니고, 이 책 표지에다가 이 책은 마음을 죽지 않게 하는 약이다. 그러면서 안회처럼 되는 길이 이 책 속에 있다. 그래서 마음 수양을 더 극진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뭐 계부당 뇌령정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자꾸 장자에서 문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 장자 사상하고 노장 사상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이게 요런 장자에 나오는 요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분들 해석을 보면은 그냥 요 뜻을 취한 거, 고요히 잠심해서 덕성을 함양한다. 이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집, 정신 집중하는 거죠. 이 불교에도 선불교에 그게 나와요. 고양이가 쥐구멍을 지킬 적에 정신일도 하사불성마 하듯이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딴 생각 전혀 안 하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이것도 장자에 나오는 건데, 이 송나라 때 이제 노장을 해석한 임희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노장 쪽으로 풀지 않고 가만히 보면 마음 수양하는 것으로 그대로 풀어놨어요. 이게 장자에서 문자는 따왔지만은 실제로는 장자의 사상하고는 관련 없이 내면의 덕을 닦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공부하다가 정말로 놀란 부분입니다. 이 뭐 산해정, 뇌령정, 계부당, 산천제, 거처를 옮기면서 자기 슬로건을 내건 것이 너무 독특해요. 이게 없어요. 오늘 참 이상한 그 글을 어서 받았는데, 겸재 정선이 산천제 도를 그렸다는 걸 막 누가 논문을 써가지고 퍼뜨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명 산천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겸재가 여기를 내려온 적도 없고, 더구나 겸재가 살아있을 때는 한천제가 없어져서 세상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천제가 없어져가지고 한 200여 년 동안 폐허가 돼 있다가 1818년에 누가 복원을 했어요. 한 200여 년 동안 없어졌다가. 근데 겸재는 그 전에 살았어요. 이게 보고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보여주길래 다 안 읽어보고서, 아마도 산천제라는 다른 사람의 호가 있을 거다. 뭐 호가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안 알려진 사람. 그것을 겸재가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 산천제가 주역에, 여기 위에가 산이고 밑에가 천인괴가 대축괴인데, 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건독실 휴광하여 일신기덕.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제 35년 전입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끝이 이렇게 뻣뻣하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61세 된 노인이, 지금 71세보다 더 많습니다. 노인이 거처를 옮겨가지고 새 공부방을 마련해 놓고서 거기다가 자기가 뭐라고 이제 표방하기를, 나는 날마다 내 덕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1세 되면은 국장님, 교장 선생님, 뭐 교수, 뭐 하여튼 전부 이렇게 장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나이쯤 되면은 지금도 남의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가르치길 좋아하고 설교하길 좋아하고 귀는 전혀 열려 있질 않아요. 교수가 아주 심합니다. 교수가 아주 심하고 국장도 심해요. 국장급들도. 교장 선생님도 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실지 모른다마는. 그런데 이 연대에 나를 더 새롭게 매일매일 만들어 가보자 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구나. 요즘의 혁신성입니다. 이게. 제가 진주 K 기업가 정신 안 하겠다고 발뺌하다가 저번에 발표를 했는데 11월 달에 이게 바로 혁신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솔깃해서 듣대요.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매일 바꿔가야지 기업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계속 바꿔나가야 새로운 것으로.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요즘은 기술을 바꿔나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사학이니까 덕을 바꿔나가야 돼. 그러면서 산천으로 덕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 천왕봉 때문인데 이 공자하고 똑같아요. 공자가 쓴 구름가라는 글이 있는데 중국 태산 남쪽 한 100여리 지점에서 살았는데 매일같이 북쪽으로 하늘에 닿아 있는 태산을 바라보면서 이 능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은 저 정상에 설 수 있겠구나. 이게 공자의 하나의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500년 전에 주공이 했던 일처럼 나도 하고 싶다. 롤모델을 딱 두 가지로 잡았어요. 근데 이 남명 선생이 어쩌면 그리 공자하고 똑같은지 천왕봉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터를 잡고서 지리산을 수없이 다닌 분이 내가 저 능선을 계속 걸어 올라가면 하늘하고 닿아 있는 저 꼭대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능선은 희망을 줍니다.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요. 근데 허공은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과정을 매일 떠올리게 하고 가고 싶게 만들어요. 가고 싶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의 태산은 오학 중에서 동쪽에 있는데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천신에게. 그래서 뭐 정자도 그랬고 주자도 그랬는데 올라가는 데까지는 과정이지만 올라서고 나면 하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과, 목표, 도달한 겁니다. 자,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신도 되겠지만 이 동양 사상으로 보면 이치 이자하고 같아요. 이치.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이치, 가장 합리적인 이치, 뭐 그런 건데 이 당신이 여기다 터를 잡으면서 쓴 시에 내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는 천왕봉이 상제가 하느님이 사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천왕봉이 상제가 사는 곳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왕봉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신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분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그 어떤 교육학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남명이 1566년 명종이 죽기 직전에 서울에 와서 명종하고 만났는데 서울에서 남명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빼돌렸어요. 하도 할 수가 없어서. 몰래 이 집에 모시자고 해가지고 거의 뭐 오건이나 정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빼돌렸고 한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3일 뒤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대에 아마 최고 인기 있는 스타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명 어떻게 되는데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 1565년 그 직전에 남명이 올라가기 직전에 서울에서 율곡보다 나이가 더 많은 수당 최영경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굉장히 이름값이 높았습니다. 율곡이나 우계 성원보다 더 나이도 많고 이름값도 높았는데 이분이 남명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덕산으로. 그래서 만나보고서 며칠 동안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동생하고 이사를 와요. 거기 산천 덕산으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나오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3,000년 만에 일대 사건이다. 왜? 서울에서 박사과정을 한양에서 한
지리산 속으로 유학을 온 첫 번째 케이스다. 경상대에 남명 같은 선생이 한두 분 계시면은 서울에 있는 박사과정생들이 전부 진주로 몰려들 거다. 그럼 저절로 지방화 시대가 열린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교수들한테 강요했던 생각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학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천인 합의를 추구했던 겁니다. 이 중용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당대에는 소학과 대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남명 선생은 특별히 중용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대학 중용도 대학 소학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중용을 특별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제자 산청의 오건이라는 사람이 중용을 3,000번 읽고 서울에 올라가 퇴계를 만났는데 둘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다가 퇴계가 나이가 이제 그 21살인가 더 많아요, 퇴계가. 중용은 자네가 나보다 낫네. 중용은 자네가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내암 정인홍은 남명의 학문을 중용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건 산천제의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우연히 지금 산청에 살고 있는데 이날 아침에 본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이 알프스 부럽지 않아요. 보니까. 밑에는 아직 푸르른데 여기는 이렇게 정말 멋진 분위기를 연출해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시간이 분 정도니까 한 20여 분 남았네요. 남명학의 본질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남명 선생이 경의를 중시했다고 해서 경의학이라고만 자꾸 뒤풀이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남명 선생이 만년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생겨난 거고, 주역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남명이 자기식으로 패러디해가지고 칼에다가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남명학의 요체라고 하는 건데, 남명학의 본질은 성현의 학문의 뜻을 두고 아내처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인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이 남명학의 본질에 해당된다. 이게 사화기에 성리학이 정착하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퇴계는 사단 칠정을 막 제자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사변화했는데 이분은 이런 학문의 뜻을 이런 학문의 뜻을 두고서 아내처럼 천인 합의를 추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안회라는 사람은 극기복례라고 이제 안회의 학문은 논어 제12편 안회편에 나오는데 안회가 공자한테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극기복례 위인이니 극기복례가 인을 하는 방법이니 일일 극기복례면 이 일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어느 하루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매일매일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극기복례하면은 천하 사람들이 그의 인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퍼뜩 알아듣고서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고. 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실천이죠. 내가 몸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이게 아내의 학문. 그게 극기복례. 극기복례는 순간순간 나의 사욕을 극복해 물리쳐가지고 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하는 예절도 예고 하나는 인의 예지도 예예요. 절하는 예절은 인간이 해야 될 행위, 인간의 일이고 인의 예지는 본성이 하나예요. 여기서는 예를 얘기한 것이 이제 본성도 되고 예절도 되니까 얘기를 한 건데 나의 사욕을 극복해 물리쳐서 본성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본성을 회복하라. 인의 예지의 본성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매일매일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올라가. 석 달에 한 번 잠깐 실수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지만은 석 달은 한 철이 변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의미해요, 옛날에. 그래서 오랫동안 인을 어기지 않은 사람. 남명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기복례를 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극기복례를 해서 인을 구해가지고 인의 예지를 구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성하게 만든
이 성은 정성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고 주자가 진실무망이라고 풀었는데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은 진심이 꽉 차서 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망이 1도 없다는 뜻이에요. 1도 없이 100% 순수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망이 뭐냐? 망년, 망상, 망동 제멋대로입니다. 망자가 보면은 여자가 도망가는 거죠. 여자가 문 밖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하고. 요즘에는 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성인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도도 되고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은 100% 진실한 마음이 돼요. 성이. 그래서 경을 통해서 경의를 통해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천도라고 그러는 거고요.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그림이 바로 신명사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증명해 보여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흔히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면 불조심 알아요. 개조심도 알아요. 이것도 어지간히 알아요. 근데 조심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학생도 고개 숙이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한자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쓸 줄 알으면 되는데 붙잡을 조 마음심 하면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아는데 저걸 모르니까 불조심은 아는데 조심은 몰라. 이상하죠?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아니, 대학생 1학년들 신입생한테 제가 바로 쪽지 시험을 들어와서 보인 적이 있는데 뭐 그 어려운 한자는 물론 못 쓸 거고 물론 뭐 대박 이런 거 못 씁니다. 대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온 국민이 다 대박하죠. 유치원생부터 할배까지. 대박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요. 근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부분에서. 이것도 조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은 아마 대학교 신입생, 한문학과 신입생 1학년한테 이거 물어보면 답을 못 할 거예요. 상당수가. 마음 붙잡기입니다. 공자 때부터 얘기했어요. 붙잡으면 보존되고 놔두면 도망가는 게 마음이다. 무력에 끌려간다. 그러니까 유학에서의 이 심성수양이라는 것은 끝없이 마음을 붙잡고 도덕적 주체성을 자기가 키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자를 다짐하고 다짐해서 스스로 지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요즘처럼 화병이 안 나요. 분노 조절이 돼요.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들 때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이러지 말자. 그러면 안 돼. 이 마음 붙잡기인데 이 마음 붙잡기를 이제 계속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맹자는 구방심, 방심을 구하라. 달아나는 마음, 놓아버리는 마음을 구하라. 그 예전에 한 30년 전에 누가 이거 가지고 소설을 쓴 것도 있어요. 책이. 법배 나온 분이 소설을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덕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 유교의 심성수양의 공부다. 불교에도 선불교에도 송나라 때 어떤 스님이 하루 종일 주인공아만 찾았다고 그러죠. 지가 저보고 너는 누구냐? 자꾸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의 주인공은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 나가야 자기 마음의 도덕적 주체라는 것이 생겨나서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서경덕처럼 황진이가 아무리 고혹적으로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는 거죠. 서경덕이 고자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대 때에 20대 예쁜 여자가 와서 계속해서 들이미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흔들릴수록 마음을 붙잡고 자기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자기 관리고 자기 경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심성 수양 공부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송나라 때 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경공부. 경이 이제 어렵죠. 이거 남명 학교편에 있는 건데 송나라 때 정자가 주일무적 한 마음을 위주로 해서 다른 데로 흩어져 달아남이 없도록 하라. 정제하고 엄숙하게 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달아난 마음을 거두어 들여라. 요건 정자가 정이천이 얘기한 거고 요거는 정이천의 제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명 선생이 이제 특별히 요걸 좋아하셨는데, 이 흐리멍텅한 상태, 술 취했을 때처럼, 취해 있을 때처럼 그런 상태를 굉장히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천서원 앞에 지금 세심정이 있는데 그 옆에 사실은 세심정보다 취성정이라는 정자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취성정이라는 정자, 취할 취자 깨어날 성자인데 취한 데서부터 깨어나라. 왜 우리 술 먹고 정신 없을 때 보면은 막 마음이 막 달아나가지고 발광을 해가지고 헛소리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를 갖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근데 이 경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데 주자가 하나 덧붙이면은 제가 찾아낸 것 중에 유외근지라, 이 경자의 뜻은 오직 외자는 두렵다는 게 아니라 경외의 외자예요. 긴장감의 뜻이에요. 오직 외자가 그 뜻에 가깝다, 이렇게 주자가 얘기를 했어요. 풀이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여기 가보면은 뭐 우리가 이런 말도 있는데, 요거는 주자가 얘기한 경제잠이라는 데 나온 건데, 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자, 이 자리에 만약 대통령이 우리 전부 다소곳이하고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셨더라도, 존경하지 않더라도 자기 모르게 긴장하고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표할 텐데, 하느님을 대하는 마음, 대월상제. 요 뜻은 이 허자에 아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인데, 논어에 보면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안절부절, 또 이런 말도 있고, 여기 안 써놨는데 중용에 보면 계신공부하고, 항상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나의 언행을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은 다 알고 있다. 긴장하자. 이 마음이에요. 이게 이 조선 송대 성리학을 만들어내고 조선 성리학자들이 가졌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 무슨 집 안에다가 연못을 파놓고 주자처럼 거기에 파란 하늘빛을 보고 하얀 구름을 보고 천광 운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늘 느끼려고 하고, 어디 연못 같은 데 있으면 그걸 천광 운영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게 딱 잡고서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서 긴장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적 긴장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근데 대학원생들은 받아 적기에 정신이 없고 대학생들은 자요. 이런 얘기 하면은. 근데 70 먹은 노인분들은 반짝반짝 하면서 하늘이 날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선해지고 세상은 밝아지고 도덕성은 생겨나고 나쁜 짓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남명 이제 안회의 극기복례에서 남명학이 나왔다 그랬는데, 신명사도에 보면은 귀, 눈, 입 이게 있죠. 그다음에 논어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림에 학교 위편에 있는 그림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사도가 가장 결정판인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성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해서 한 개인이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비유해 그린 그림인데, 눈하고 귀하고 입이 있죠. 이게 아까 얘기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은 북쪽에는 원래 내질 않는 거예요. 북쪽에는 신무문이 있는데 그건 열어놓지 않습니다. 임금의 뒤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학에 나오는 지어지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특이한 것이 대장기인데, 이게 대장이 장수가 아니고 주역에 나오는 대장괴라는 괴가 있습니다. 64괴 중에. 거기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역서 학용 어맹 일도도인데, 남명 선생이 그림을 24개를 학교 편에 있는데 그중에 17개는
남명 그림이 아니고 원나라 때 정복심이 그림이라고 고려대 철학과의 이성환 교수가 한 10여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남명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정인홍이가 그 남명 선생 그 문집을 정리하면서 문집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었는데 선생 글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정인홍 선생은 서울에 잘 안 살았어요. 근데 그 정복심이라는 사람이 그린 사서장도라는 게 1500년도 전반기에 반짝 서울에서 유행하다가 이게 세상에서 많이 자취를 감춰요. 그래서 그 고대 교수가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서 겨우 찾아냈더니 그 사람이 만든 그림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대중. 아닌 그림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사도는 이제 본래 안 들어있고 이 그림입니다. 성도하고 이 그림하고 뭐 심의 엄사도 하고 몇 개인데 주역, 서경, 대학, 중용, 논어, 맹자가 통합적으로 하나의 도이다. 자, 퇴계는 사서 삼경에 대해서 문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석을 다시 했어요. 풀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하나 구절을 따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통합해가지고 핵심을 딱 뽑아다가 내 걸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선시대 제가 이런 도표를 이제 뭐 대학 중용 뭐 정리를 쭉 했는데 이렇게 사서 삼경을 여기 시경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서 삼경을 하나로 묶어서 그린 그림은 이게 유일해요. 사서 삼경을 통합적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근데 그거를 정말 핵심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의 핵심은 요 공부하고 요 공부인데 이 중용 서문에 나오는 건데 서경에 나오고 유정 공부라고 그러는데 알물 정밀하게 하는 공부예요. 요거는 유일 공부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전일하게 마음이 2가지,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쭉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용 공부예요. 중용 공부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중의 마음을 쭉 이어가는 게 그게 중용이라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2가지 공부 방법을 제시해 놓고서 중용 서문에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대학 서경에 있는 말을 맨 끝에 보면은 시, 청, 언동 논어에 나오는 아까 안에 그거예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이 공부의 핵심을 여기다 갖다 써놔서 이 공부를 가지고 끝에 이 공부를 통해서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 그런데 그 목표 지점에 이게 뇌천 위에가 뇌고 밑에가 천인 꾀가 대장괴고요. 이거 뒤집으면은 위에가 천이고 밑에가 뇌인 꾀가 무망괴예요. 무망괴. 주역의 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천 대장의 공부를 통해서 천례 무망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요거를 끝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요. 아까 신명사도의 대장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뇌천 대장. 이 뇌천 대장꾀에도 보면은 이제 이따가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사도는 아까 보신 건데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고 여기 앞에 천덕과 왕도 2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2가지가 목표입니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목표, 한 개인이 자기 몸과 마음을 경영하는 목표가 하나는 천덕이고 하나는 왕도. 천덕은 정자가 아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 이정전서에 보니까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덕이에요. 근데 덕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늘이 나한테 준 것도 덕이고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을 내가 깨달아서 터득하는 것도 덕이에요. 진짜 덕이 되려면은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을 깨달아서 얻어야 덕이 돼요. 덕은 사람한테만 씁니다. 사람을 위주로 써요. 도덕할 때 도는 진리 자체지만 덕은 사람을 위주로 얘기를 해요. 천덕이 뭐냐? 하늘이 부여해 준 본성을 깨달아 얻어서 내 걸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진정한 선생은 책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선생이 이제 제대로 된 선생인데 많은 사람들은 책 읽어주는 남자, 여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좀 그랬나요? 이 천덕이 그런 뜻이에요. 왕도는 뭐냐? 이게 왕도 정치만 왕도 정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1568년에 올린 무진봉사라는 글에 보면은 이 경물치지에서 궁리하는 것은 도를 행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이 왕도가 꼭 나가서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실 사회에서 천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행동하는 실천 자체가 모두 왕도가 됩니다. 왕도가 꼭 정치하는 것만이 왕도가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조선 후기에 저 경북 봉화의 어떤 권씨 집안에 거기 드리는 얘기인데, 아무개 집안에는 개도 손님이 가면 함부로 짖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주인이 수신을 해가지고 돌을 잘 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왕도예요, 바로.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 행실을 똑바로 해서 모든 사람이 본받고 따라가게 하면 그게 왕도예요. 우리는 자꾸 왕도 하면 뭐 패도하고 연관시켜서 자꾸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생각.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거는 너무 자세한 거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곽이 있는데, 아까 이 성곽이 여기는 마음이 바라기 전이고, 여기를 나가면은 마음이 움직여서 외부 뭐 움직여서 그냥 생각을 하던 건지 외부 사물에 끌려가던 건지 하여튼 마음이 바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바라기 전에는 존양을 하고 붙잡고 기르고, 마음이 바라고 난 뒤에는 잘 살펴서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존양, 성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해놓은 겁니다. 공부의 두 축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가겠고, 여기 요 끝에 여기 대장기가 아까 그 뇌천 대장이고, 여기 귀하고 몽이 있는데 주자가 대학 성의장을 해석하면서 얘기한 건데, 그냥 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조금 써놨습니다. 아까 그 역서 학용 어맹 일도도도 뭐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 융합적인,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진실무망의 성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물을 표기하고 있다. 뇌천대장계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천례무망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자문화에서 전해진 도통의 핵심이 성인데, 이것을 사서 이경에서 전부 뽑아가지고 그려놓았다. 이런 것이 바로 남명학의 본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계는 당시에 성학십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성학십도는 맨 앞에 태극도가 나오고 장제 서명도가 나오고 소학도, 대학도, 뭐 심통, 성정도에서 제일 끝에 가면은 숙흥야매도까지 나옵니다. 이 숙흥야매도는 조선시대 지식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일과를 아주 촘촘하게 짜놓은 거예요. 정말 빡빡해요, 거기. 요즘 아이들 고3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공부를 이제 쭉 묘사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보냈다면은 남명 선생은 무진봉사라는 데서 주로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밟아 올라가는 것하고 그냥 큰 틀에서 그 대도를 제시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게 아직 그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명 자작도로 보여지는데, 이 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까 진실무망. 이 성은 뭐 태극도 되고 리도 되고 성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경의직내의 방에도 이걸 추구하는 한 방법이고, 산해정에 써붙인 좌우명에 있는 한사존성도 한 방법이고, 신명사대에 나오는 수사입기성도 한 방법이고,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도 한 방법. 그러니까 이게 목표 지점이에요. 이런 경의직내의 방에도 이걸 구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의 핵심을 이제 이걸로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성도는 이제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보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마지막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이, 이분이 그림 사성현도라고 그러는데, 공자, 주돈니, 정명도, 주자, 여기 정명도 형님만 써놨는데 동생까지 포함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상을 그려놓고서 자세를 아주 엄숙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병풍에다가 초상을 그려놓고서
선생님들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실감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이제 은사님이 벽사 이우성 선생이라는 분인데, 제가 경상대 온 지 얼마 안 돼서 편지를 한 장 보내셨어요. 아주 짤막하게 글을 쓰죠. 내가 자네를 본 지 몇 달이 지났네. 선비가 3일 동안 보지 않으면은 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눈을 씻고 다시 봐야 된다고 하던데 자네 학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내가 궁금한. 제가 그걸 받는 순간 이리 떨었어요. 사시나무. 여기서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방에 이제 선생님이 그 써주신 뭐 일침 견혈이라는 거 여기다 써붙여 놓고서 선생님이 여기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집에 가고 싶을 때, 졸고 싶을 때 엎드려 자고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뒤통수에 선생님은 늘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분은 한 선생님이 아니고 네 선생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한 분. 이거 K 기업가 정신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기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 이거 시황계는 시를 짓지 않으셨다는 건데, 시가 아까 마음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 시는 운자도 써야 되고 뭐 대꾸도 맞춰야 되고 시상을 떠올리면 자꾸 글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지으면은 이 도학을 공부하는 자기 본래 지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여튼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지를 강하게 언행은 신중히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도 유명한 건데, 그 우리 선비문화연구원 원장께서는 각 그 들어오는 연수생들에게 강의실에 가봤더니 이렇게 사발이 하나 있어요. 그 직원 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발이냐 그랬더니 원장이 강의하실 때 이래가지고 딱 떨어뜨리고 이런다는. 참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정말 자강불식이라고 주역 건께 나오는데 자기 의지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방법. 근데 이분이 이런 잔명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게 아주 송나라 때 유명한 사당에 그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이렇게 쇠실로 꿰맸어요. 말 함부로. 중국에서 직접 봤어요. 동상에다 이렇게 쇠실로 꿰. 결국 화가 전부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걸 말이 나갈 때 가장 신중하게 살펴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 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혁대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혁대에다가도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 아까 그 안에 나왔던 거죠. 좌우명에도 이렇게 써. 일상에서 이런 것을 늘 실천했습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이런 걸 실천했는데, 이 칼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낸 책 제목이 칼을 찬 선비 남명 조식인데, 이 유학자의 복장에는 칼을 찰 수가 없습니다. 넌센스예요, 사실. 도포나 두루마기에 칼을 찰 수가 없어요. 어디다 넣는, 도포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편한 복장에 송곳을 여기다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렇게. 끈 같은 거 매듭 풀고 뭐 그럴 때 쓰려고. 근데 이 조그만 칼인데, 제가 이걸 퇴직하기 전에 이제 경위검에 대해서 어떻게 우연히 연구를 하게 됐는데, 칼이 네 자루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 자루가 쭉 전해지다가 6.25 동란 때까지 전해졌는데 후손이 덕천서원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인민군이 그걸 차고 있는 걸 누가 봤답니다. 어떤 노인이. 그 뒤로부터는 소식이 전혀 없어요. 물론 새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칼을. 근데 칼은 요만합니다. 뭐 남아있는 사진에 보면은. 근데 저게 나오면은 아마 보물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북한군이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칼이 1차적으로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욕을 베어내는 칼입니다. 극기복례하는 칼이에요. 그 49살 때 거창 그 시냇가에서 목욕하고 쓴 그 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저것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면은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을 향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외적을 향하는 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자기 마음의 사욕을 수시로 베어내는 칼이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요만한 칼을 가지고 어떻게 일본 놈들하고 싸웠겠습니까? 다시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불의하게 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저항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런 긴장감 유지. 그것도 모자라서 뭐 신명사돈이 이런 걸 주변에 쫙 걸어놓고서 수시로 그것을 쳐다보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곳곳에 갖다 넣어놔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책을 읽다가 사람이 사물을 지각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87.5%, 귀로 듣는 것이 뭐 한 7점 몇 퍼센트, 8점 몇 퍼센트. 그 나머지랍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뭐 씹고 뜯고 뭐 맛보고 뭐라고 뭐 광고 많이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딱 맞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도 그렇고 유심히 이렇게 경전을 찾아보니까 보는 게 먼저 나와요. 참 이상하게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물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많이 빼앗기는 곳이죠. 여기 만약 송혜교가 들어오면은 제 강의 안 듣고 전부 저 뒤를 쳐다볼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굉장히 단속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 아시는 거고. 이게 뭐 제대로 복원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복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극기복례를 실천해서 도덕성을 제고하고 도를 부지해서 인륜의 기강을 부지하는 데 중점을 두셨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뭐 사회적 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오를 의자를 마땅한 의자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주자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제 사지의 마음의 절제 일의 마땅함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음은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옳다는 것이 의리라는 것이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서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 사지의는 일을 처리할 적에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자를 의리, 정의 자꾸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의리 외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이 자기 마음의 절제를 해나가서 중도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도덕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정의, 실현, 자기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난명하게 본질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지금 시간이 많이 썼죠. 100분이 지났죠. 100분이 지났죠. 네, 빨리 죄송합니다. 이 100분 이내로 마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남명 선생 시를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뭐 저는 저 천석종이 천왕봉일 것 같기도 하고 천왕봉 같은 큰 종을 남명이 치셨다면은 팔도에 그 소리가 울려 퍼져서 굉장히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한 10여 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